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 도시는 건물의 냉난방 및 교통 등으로 인한 직접 배출을 하는 동시에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의 간접 배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앞서 시청한 국회 기후변화 포럼 유튜브의 탄소중립도시 관련 영상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도시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기후변화의 가해자임은 우리에게 나름 익숙하지만 도시는 기후변화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도시를 피해자로 만드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도시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는 토양 수분과 녹지를 줄여 다른 지역보다 2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높아지는 열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낮에 흡수한 열을 구조물들이 밤에 방출하여 열대야가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도시의 기온은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강수량 또한 대폭 증가하죠. 증가한 강수량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견디지 못해 홍수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시는 필요한 것을 주로 외부로부터 공급받기에 연결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의 기상현상이 연결망을 마비시킬 경우 도시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이러한 도시의 취약성에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전 세계 도시 거주민의 수가 절반을 넘어섰으며 유엔은 2050년에 도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66%로 증가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화는 더욱 심화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도시 거주 인구는 주민등록상 총인구의 92.1%에 달하며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도시는 이미 많은 이들의 터전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을 잘 견뎌내고 기능을 상실할 경우 빠르게 회복하며 새로운 수준의 전환 능력을 갖춰야겠죠. 우리는 이러한 도시를 기후 탄력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기후 탄력 도시를 꾸려나가고 있을까요? 미국 뉴욕의 적응 계획과 중국의 스폰지시티는 생태계와 인간을 함께 고려하는 자연 기반의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호주 멜버른은 탄력성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컨트롤 타워를 통해 이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후 탄력 도시의 현주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기후 탄력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 기후 탄력성 현황에 대하여 정희철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장님은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국가대책 강화대책 내에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돼서 되는 것은 담보된 것들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라며 지원사업은 다수 존재하나 종합적이지 않으며 기후 탄력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 정책 제언으로는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의 마련, 공간, 사람, 건물,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사고, 기술 효과 모니터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패널분들의 제언이 진행되었는데요. 공통으로 언급된 것으로는 취약계층의 선정, 컨트롤 타워의 마련, 부처, 민간 등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 시민 관심 및 참여 증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패널분들의 개별 제언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은 재난대응 범위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해서 시간적으로 확장해서는 국토관리 전주기 방제체계라고 해서 이제 그림에서 훨씬 이전부터 훨씬 이후까지 하는 얘기를 했고요. 도시 차원이나 더 크게 되면 국토 차원에서 취약성 분석을 좀 롱텀으로 해주면서 점점 좁혀나가는 방식의 필요성과 조그마한 충격으로도 도시 기능마비나 계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도시 급소라고 명시하시면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은 지자체가 예산도 부족하고 국가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결국 민간 보험 체계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셨으며
기후 적응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피로도를 낮추는 것 같아요. 라며 적응의 한계 인지의 중요성도 다루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은 정보 교육, 그다음에 사람들의 참여, 그다음에 네트워크 예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자연기반 해법 이런 모든 것들이 비구조적 대책인데 비구조적 대책에 대한 투자를 좀 높여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필요하고요. 라고 언급해 주셨으며 이어 신규 인프라 건설 단계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좀 강화를 해서 정말 기후 회복 탄력적인 어떤 인프라 조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라며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희 생명의 숲사무처장님은 자연 기반 해법에 좀 저희가 이제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강조하시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이제 현재 있는 자연자원의 총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며 자연자원의 총량 유지 및 증진이 필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님은 국토교통부의 기후 대응 정책에 계획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까지가 시너지를 이루어야만 저희가 정책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라고 강조해 주셨으며 계획적 측면에서는 특히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협력해서 동시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공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거버넌스의 발전이 가능하였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측면에 대한 내용은 세미나 풀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영환 환경부 기후적응과 사무관님은 자연기반 해법이나 물산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저는 그 정량화하여 쉽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라며 도시 기후 탄력성 제고 방안의 한계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의 기후 탄력성에 관한 내용 전반과 함께 기후 탄력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성수를 비롯한 도심을 뒤덮은 러브버그부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우면산 산사태,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2022년 수도권 침수까지 누군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도시가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해왔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안녕하신가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다면 도시의 기후 탄력성을 위한 첫걸음은 기후 탄력 도시에 대한 관심 증대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